안녕하십니까. 법학개론 강의를 맡은 천진우입니다. 이번 시간은 형사 책임 능력을 중심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형법은 이 조문 위주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범위를 지금부터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9조에 보면 형사 미성년자라는 타이틀로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경비원법상 경비원은 형사 미성년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비원법상 경비원은 18세 미만의 자는 경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비원 중에는 형사 미성년자가 없겠죠. 자, 그러면 수험적으로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14세가 미만의 자는 책임 능력이 없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죄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14세 미만의 자는 책임 능력이 없다.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현실에 가보면은요, 10세부터 14세 미만의 자의 그 소년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보통 촉법 소년이라고 합니다. 촉법 소년의 경우에는 14세 미만의 자이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촉법 소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법에 접촉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보통 소년부에서 1호부터 10호까지의 그런 처분을 하게 됩니다. 자,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런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심신장애가 뭔가요? 심이라는 것은 마음과 신은 몸이겠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이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다. 그리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 자, 이 말은 약간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2항에 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진앙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강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항은 그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항은 능력이 있긴 있는데 미약하다. 그러니까 미시할 미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있기는 있는데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성립을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형을 강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형을 강경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실제 이제 법의 적용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내가 우울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나는 능력이 미약하다. 따라서 형을 강경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2018년도 12월 18일 날 이 조문을 이제 개정을 했죠. 그래서 형을 강경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형을 강경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술을 마셨다고 해서 반드시 형을 강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항에 보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술을 먹으면 범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이제 습관이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그런 분이 이제 고의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제11조 농하자의 행위는 형을 강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하자란 기가 듣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자를 말을 하는데요. 이 농하자의 행위는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이 있기 때문에 형법에서는 형을 반드시
강경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제10조에 보면은요. 미약자의 행위는 형을 강경할 수 있다. 그리고 농하자는 형을 강경한다. 이 차이를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농하자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 강경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강요된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범인이 뭐 칼을 들이대면서 뭐 다른 사람을 뭐 죽이지 않으면 당신의 가족을 뭐 죽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저항할 수 없는 폭력으로서 강요된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뭐 N번방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도 강요된 행위가 이제 그 적용이 될 여지도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벌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정말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냐 아니면 저항할 수 있는 폭력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의 여지가 있죠.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을 때에는 그렇게 해서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행위자가 범행을 위하여 미리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계획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즉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요.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는 심신장애인에 대한 강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자로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자는 뭐라고 부르나요? 이런 분들을 피고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의심만 받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이런 분들을 피의자라고 하죠. 그러면 피고는 뭘까요? 예. 자, 피고는 형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어떤 청구를 재판의 그 상대방의 대상이 된 사람을 그 피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수동적인 피자에다가 이제 고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드라마에 이런 이제 그 대사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피고는 무죄임을 주장합니다. 이런 이제 주장이 그 대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 대사가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문제가 없다고요? 있다고요? 아, 예. 뭐가 문제일까요? 예. 피고는 무죄임을 주장합니다. 이렇게 그런 대사가 나오면 아, 저는 그 다음부터 그 드라마는 잘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무죄는 형사소송인데 거기에 피고가 무죄다. 이게 하면 피고가 나와서는 안 되죠. 피고인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자는 피고가 아닙니다. 피고인입니다. 자, 그래서 피해자는 공소가 제기 전에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자를 말을 합니다. 피의자입니다. 의심이 되는 자.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자이고 가해자는 그 해를 가한 자입니다. 더할 가자에다가 해자니까요. 가해자는 해를 가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병자가 심실상실 상태에서 이웃집에 불을 저지른 경우에는 형사 책임이 아까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예, 형사 책임이 없다고 했죠. 책임 능력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범죄 구성 요건, 위법성, 조각사유, 위법성, 책임 능력 중에서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지방에서 어떤 분이 자기 집에 불을 내버리고 그래서 위층에 올라가 있다가 그 윗집에서 이제 불을 피해서 이제 도망 나오는 사람들에게 칼을 이제 찔러가지고 뭐 수명을 이렇게 죽거나 이제 다치게 하신 사건이 있었죠. 이제 그 경우에 보통은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경비업체에서 어떤 한 분이 그분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가해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 피해 보신 분들을 구하려고 이렇게 사력을 다하신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이제
보통은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정신병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또 그 실제 재판에서는 형사 책임 능력을 또 쉽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완전한 정신병자는 형사 책임 능력이 없어서 책임이 조각된다. 따라서 벌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숙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범인은 일본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게 땅은 어느 땅이냐? 독일에서 한 거예요. 독일 내 공원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한 경우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이제 보호주의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인 경우에는 보호주의를 취합니다. 그 다음에 세계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주의는 인류 공통의 범죄, 그러니까 약취, 유인죄나 인신매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죠. 그런 경우에 세계주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현행 헌법은 우리나라 땅에서 이루어진 그런 이제 범행에 대해서 형법을 적용합니다. 그걸 이제 속지주의라고 하죠. 속한다, 땅짓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땅에 속하면 그러면 형법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속인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그렇게 되면 속인주의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속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속인주의에 의해서 형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현행 헌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나라 땅에서 범죄가 일어나면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이 됩니다.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에 속인주의와 보호주의, 그 다음에 세계주의를 더해서 첨가하여 가미하고 있습니다. 이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기소편의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기소편의주의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의하여 공소제기에 관하여 검사님에게 기소와 불기소의 재량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자, 기소에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반드시 기소해야 하는 기소 법정주의가 있고요.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는 기소 편의주의가 있습니다. 기소 편의주의에 의해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그러한 사정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형사소송법 규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소추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입장이죠. 국가가 소추를 하는데 그 공소는 검사님이 제기를 한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비되는 말이 뭐가 있었죠?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예, 규문주의라는 게 있었죠. 규문주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하셨죠. 네 이놈, 너희 죄를 알겠느냐? 이렇게 원님이 뭐 나팔 불고 다 하는 그런 걸 이제 규문주의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규문주의가 아니라 국가소추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형사소송법에 기소편의주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1조가 뭘까요?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검사님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을 정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범인의 연령, 나이죠. 성행, 그 행동이죠. 그 다음에 지능, 그리고 환경을 이제 고려를 합니다. 참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관계, 피해자가 범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그러니까 수단과 결과, 그러니까 이게 고의로 했느냐 아니면 실수로 했느냐, 그 결과는 또 어떻게 됐느냐, 이런 걸 검사님이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후의 그 사정을 말을 하죠. 범행 후에 이 범인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검사님이 이제 그 기소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소의 취소라는 이제 그 규정이 있는데요. 공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언제까지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소 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단 공판장에서는 구술로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행 형사소송법의 입장은, 자, 정리를 할게요. 검사님이 재량에 의해서 기소를 할 수도 있고 기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기소 법정주의가 아니라 기소 편의주의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검사님은 양형의 조건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형의 집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2, 3년에 한 번꼴은 꼭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아주 기본적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구구절절히 살펴보는 것보다 조문을 위주로 이렇게 엑기스를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형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사형은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에 사형을 총살을 합니까? 형법에는 교수하여 집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살이 아니죠. 그 다음에 징역은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력에 복무하게 된다. 그러니까 형무소 내에 이제 가다둬서 뭐 일정한 노역에 종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벌금과 가루가 있습니다. 벌금은 5만 원 이상의 재산형이라고 했죠. 자, 가루는 얼마라고 했죠? 2,000원 이상 5만 원 미만이라고 했죠. 예. 벌금과 가루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벌금을 안 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몸으로 떼어라, 뭐 이런 이야기겠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입니다. 3년 이하. 자, 가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자, 이 벌금은 노역장 유치가 3년 이하고요. 그 다음에 가료는 30일 미만입니다. 자, 노역장 유치에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2018년도에 이제 법률 개정이 있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금 또는 가료를 선고할 때는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치 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합니다. 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 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 가까운 지인이 이제 어떤 뭐 일을 하다가 불미스럽게 이제 벌금형을 받게 됐는데요. 그분이 이제 돈이 없게 됐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벌금을 이제 납부를 못하고 있자 이제 교도소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저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가지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노역장 유치를 당했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유치율소의 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금 또는 가료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일부를 납입한 때는 벌금 또는 가료액과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제한다.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내면 그 유치기간이 줄어들겠죠. 예. 자,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노역장 유치에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고는 형무소에 구치한다. 그러니까 공고는 이제 노역은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상범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형무소에 이제 가다두기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가료는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내에 납입을 해야 합니다. 자,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별거 아닌데요. 그 다음에 사형은 형무소 내에서 총살하여 집행한다. 아니죠. 자, 교수하여 집행한다. 이제 목을 매달아서 집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아까 했죠. 자, 1일 이상 몇 년 이하요? 예, 3년 이하입니다. 자,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된다. 이제 노역장 할 때 노자가 일노자죠. 일을 한다는 이야기죠. 일을 한다 이런 이야기고. 자, 아까 했다시피 가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이하입니까? 미만입니까? 예, 미만입니다.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제가 이전에 강의를 아주 어려운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요. 사실은 점수 따기는 이런 게 더 쉽죠. 그러니까 1일 이상 3년 이하. 머리 쓸 것도 없고요. 이거 시험 직전에 한 번만 쳐다보면 이 정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는 1일 이상 30일 미만. 근데 이걸 아무리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시험 직전에 한번 정리를 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삐걱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간접 정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범이 뭐죠? 정범은 범행을 행한 그 사람 자체를 이야기하겠죠. 근데 그걸 간접적으로 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걸 이제 간접 정범이라고 합니다. 그럼 종범은 뭡니까? 종업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부속할 종자, 따를 종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범을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종범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법적인 기초가 전혀 없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정범이 있고요.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종범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정범을 이제 그 범행을 저지르게 하게끔 이제 시키는 사람을 교사범이라고 합니다. 교사범, 가르칠 교자죠. 이렇게 해가지고 시키는 사람을 교사범이라고 하고, 나머지 하나가 간접정범이 있죠. 그래서 관련해서 교사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돈이 많으신 분이 어떤 사람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이제 원한을 가진 사람을 죽이게 했다. 그런 경우에는 죽인 사람은 정범이 되겠지만 돈을 주면서 시킨 사람은 이제 교사범이죠. 그러면 실제로 행동을 한 그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살인죄에 같이 교사범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성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는 아주 다행이죠. 실행의 착수는 안 했어요. 그러면 교사자와 피교사자, 그러니까 교사자를 받은 사람은 예비 또는 업무에 준하여 처벌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어떤 경비업체가 있어요. 경비업체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제 어떤 이제 의뢰인이 이제 살인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인을 하면 10억을 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경비업체가 돈이 욕심이 나서 일단 돈만 받고 성낙하고 이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잠수를 타버리고 그러면 실행의 착수에 이제 이르지 않게 된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제 그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을 때 이 경우에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그러니까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 또는 업무에 준하여 처벌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예비 업무 처벌 규정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예비 업무 처벌 규정이 없는 절도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처벌하지 못하겠죠. 그다음에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성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해서는 전함과 같다. 그러니까 어떤 경비업체에 이 사람을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성낙을 아니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교사 받은 경비업체가 치면 그 업체는 아무 죄가 없고 이제 교사를 이제 했다가 실패한 교사라고 하죠. 이 실패한 교사를 이제 그 말을 한 사람은 그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예비 또는 업무에 준하여 처벌하게 되는데 만약에 예비 또는 업무에 대한 이제 처벌 규정이 없으면 이 교사자도 이제 처벌이 안 될 것입니다. 다음에 종범이 있습니다. 종범은 쉽게 생각하면 정범을 따라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죠. 그래서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강도를 하러 갔는데 친구들 따라갔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따라간 사람들은 이제 그 막만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다가 친구들이 이제 강도를 하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도망가지도 않고 거기서 그냥 시키는 대로 이제 다른 사람이 오는가 망을 보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방조범이라고 이제 종범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강경한다. 그러니까 그 실제로 훔친 사람하고 똑같이 처벌하면 안 되겠죠. 따라다니기만 했으니까. 그래서 필수적
강경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간접정범, 드디어 이제 간접정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접정범이 뭐냐면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한 자 또는 가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 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에 의하여 처벌한다. 이게 간접정범입니다. 자, 이거는 좀 이게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을 하고 그 다음에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더 2분의 1을 가중하거나 방조할 때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간접정범이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벌되지 아니하거나 가실범으로 처벌되는 자입니다. 이걸 눈여겨보세요. 간접정범이 뭐냐면 처벌되지 아니하거나 가실로 처벌되는 자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병자를 시켜가지고 살인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신병자는 처벌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제 간접정범이 되고요. 사정을 모르는 간호사로 하여금 독약을 주사하게끔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해서 환자를 살인했다. 이런 경우에 그렇게 이제 한 사람은 간접정범이 됩니다. 간호사분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가실범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독약을 탔는지도 모르고 그걸 이제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점검 안 했으니까 그러면 간호사분은 이제 가실범이 될 수도 있는데 가실범을 도구로 이용해도 간접정범이 성립이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간호사를 이용하여 환자에게 치료약 대신 독곡물을 복용하게 하여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의사의 범죄가 뭐가 됩니까? 예, 이게 바로 간접정범입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자, 다음은 상상적 경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걸 이제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상상적 경합이란 이제 한 개의 행위는 한 개를 했어요. 그런데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뭐 집단 민원 현장에서 이제 경찰께서 이제 조사를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 경찰분에 대해서 조사를 방해하면서 경찰분을 이제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공무원을 이제 상해를 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해죄가 성립되겠죠. 당연히 사람을 때렸으니까 상해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행위가 몇 개 있나요? 행위는 주먹을 휘두른 거 딱 한 개 있죠. 한 개를 했는데 이게 두 개의 죄에 해당하게 된 겁니다. 상해죄하고 그 다음에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집행 방해죄 규정을 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상해죄는 뭘까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봅시다. 주먹을 한번 휘둘렀는데 상해죄도 되고 그다음에 공무집행방해죄도 되고 그러면 상상적 경합이 이제 이루어지죠. 그런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상해죄로 처벌을 하게 되겠죠.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의 부모를 죽였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직접적인 규정이 존속살인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도 사람이죠. 그래서 살인죄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두 개에 이제 해당하는 이제 외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걸 이제 외관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사실 특별관계로 이런 경우에 무슨 죄라고 하죠? 예, 당연히 이건 존속살해죄라고 하죠. 이런 걸 이제 좀 유식한 말로 이제 법조경합이라고 합니다. 법조경합이란 법조문이 경합한다, 다툰다 이런 이야기인데,
하나의 행위가 두 개 이상의 형벌 규정에 저촉되는 것 같은 외관을 지닌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형벌 법규 상호 간의 관계상 그 중에 한 개만이 적용되는 것을 법조 경합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은 적용을 배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불을 질렀다고 칩시다. 불을 질러가지고 타인의 건물을 태워버렸어요. 자, 그러면 무슨 죄죠? 불을 지른 죄죠. 그걸 이제 방화죄라고 하죠. 방화죄. 근데 법조 경합 중에 흡수관계로서 건조물 손괴죄라는 게 있어요. 건물을 이렇게 손괴를 하긴 했죠. 그죠? 건물을 손괴를 하긴 했는데 불 질러가지고 타인의 건물을 태워버리면 그러면 방화죄라고 하지 이걸 건조물 손괴죄라고 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법조 경합 중에 흡수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형법상 범죄를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각 측에 보면 수많은 범죄가 있죠. 자, 그걸 다 학습할 수는 없습니다. 자, 학습할 수는 없고 제가 그 범위를 좀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여서 이 부분만 확실하게 하면 이제 다른 부분에도 이렇게 유추 적용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형법 제1조에 보면 범죄의 성립과 처벌이라는 그 규정이 있는데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강화문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으면 뭐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런 규정이 형법 규정이 있나요? 없나요? 예, 없죠. 지금 없죠. 그래서 제가 마음 놓고 강의를 하고 있죠.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저는 무죄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법이 바뀌었다. 내일 법이 바뀌어가지고 뭐 오늘 날짜로 뭐 강화문에서 뭐 강의를 하면 뭐 징역 10년에 처한다. 뭐 이런 규정이 생겨버리면 저는 불안해서 강의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가 이제 사람을 이제 살인을 했다. 살인을 했는데 범죄 후에 법률이 변경에 의해 가지고 만약에 살인죄가 뭐 징역 1년이다. 이렇게 법률이 변경이 되면 저는 신법인 징역 1년만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는 형의 집행을 면제합니다. 그러니까 재판 확정 후에 법률이 변경돼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간통죄라는 같은 경우에 간통죄가 폐지가 됐죠. 근데 제가 그 간통죄로 예를 들어서 뭐 재판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 간통죄가 폐지가 됐다. 그렇게 하면 이제 형의 집행만 면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그 형법 제1조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그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합니다. 자, 재판 시가 아니고요.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고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합니다. 근데 불행하게 예를 들면 재판이 확정돼 버렸다. 그렇게 되면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물 손괴죄 같은 경우에 이제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 이런 걸 이렇게 효용을 해하면 이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실로 이렇게 손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지나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뭐 비싼 벤츠차를 뭐 이렇게 뭐 동전으로 그어버렸다. 근데 내가 그걸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가실로 실수로 이렇게 그 비싼 차를 이렇게 뭐 그어버리고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이제 가실로 된 경우에는 가실 손괴죄의 규정은 없습니다. 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직권 남용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이게 직권 남용입니다. 자, 그래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범하는 범죄이고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권리 행사를 방해해야만이 성립이 되고, 이런 경우에 이제 폭행이나 협박이 필수적 요소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기업 재단 설립을 강요하게 된 경우, 자, 이런 경우 이제 공무원이 이렇게 강요를 했다,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끔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직권 남용죄가 성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신매매죄가 있습니다. 인신매매라는 것은 사람을 사고 판 사람이죠. 사람을 사고 팔면 어떻게 될까요? 돈 받고 팔고 사고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또 사람을 팔고 산 게 아니라 추행이나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노동력 착취, 성매매,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면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 다음에 국외 이송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그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렇게 팔아 넘겨버린 경우에는, 이송한 경우에는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자, 그래서 인신매매죄는 보호자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도, 예를 들면 부모도 인신매매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라고 자기 그 애들을 팔아 넘길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인신매매죄는 판 사람뿐만 아니라 산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객체는 사람입니다. 사람. 자, 그래서 인신매매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있습니다.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허위 정보나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근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제3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것도 예전에 90년대 초에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없었는데 컴퓨터 사용이 이렇게 활발해지고 하니까 이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이렇게 성립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허위정보 부정명령 입력이라고, 예를 들면 토로의 목마라든지 디들링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멀웨어 같은 경우를 통해서 이렇게 허위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했을 때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편의시설 부정이용죄가 있습니다.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는 자판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 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 자동 설비를 이용해서 재물 또는 제3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때는 편의시설 부정이용죄가 성립이 됩니다. 이 규정도 이제 상대적으로는 최근에 이렇게 범죄가 규정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편의시설 부정이용죄하고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형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도 아닌데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란죄, 우리나라를 이제 내란을 일으키거나 외환죄, 아니면 뭐 문서에 관한 죄 이런 걸, 아니면 돈과 관련해서 통화에 관한 죄를 외국에서 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일종의 이제 보호주의라고도 할 수 있겠죠.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우표나 인지 같은 걸 이제 막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위협이 되겠죠.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외국인에게도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개념이 뭐냐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겁니다. 돈을 목적으로요.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를 이제 사용자로 합니다. 그 다음에 근로계약이라고 하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 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다음에 어떠한 명칭이든지 간에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평균 임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균 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사유가 발생할 난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평균 임금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최근 3개월 동안 제가 뭐 야간 근로도 하고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평균 임금이 늘어나겠죠. 9시부터 6시까지 한 게 아니라 밤 10시까지도 하고 뭐 휴일에도 와서 하고 이렇게 되면 임금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평균 임금은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사유가 발생할 날 이전에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총액을 평균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에서 일주란 것은 휴일까지 포함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석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이제 다툼이 있었는데 일주란 것은 토요일하고 일요일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일주라고 합니다. 따라서 일주는 7일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정의 근로시간이란 말은 이제 근로자와 사이에 이제 정한 근로시간이다. 소정, 정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단기간 근로자는 이렇게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소정 근로시간에 비해서 짧은 근로자를 이제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제1항 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상적인 임금보다 적은 평균임금이 있다. 그러면 그 통상임금을 이렇게 평균임금으로 이제 그 평균임금을 그 통상임금으로 이렇게 합니다. 법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받아야 할 돈은 이제 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근로조건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낮출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에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게 폭행죄가 반의사 불번죄인데 근로기준법에서는 폭행을 절대적으로 금지합니다. 자, 공민권 행사가 있습니다. 자, 선거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간 이제 그 시간을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는 거부를 하지 못합니다. 다만 권리 행사나 그 공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그 사장님께서 좀 일이 덜한 시간에 가서 투표를 하시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위반한 근로계약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전부 다 무효가 아니고 위반한 부분에 한해서 무효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근로조건은 이제 다음 사항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하고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같은 것은 이제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서면으로 이제 줘야 되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법 규정에 의해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서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서면을 이제 교부를 해야 되는데 전자문서도 포함한다는 거, 이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위약 예정의 금지라는 게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는 민사계약에서는 그 손해배상액 예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할 때. 그렇지만 근로계약에서는 예를 들어서 노동자가 근로자가 유리창을 하나 깨면 뭐 하나 100만 원에 찬다 이런 식으로 미리 근로계약 체결할 때 그 손해배상액 예정을 하면 그런 건 다 무효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근로자는 지지를 하려고 하고 싶기 때문에 처음에 근로계약을 맺을 때 뭐든지 다 하겠다고 하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손해배상액 예정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체결을 못합니다. 이런 걸 좀 다른 말로 위약 예정의 금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해고에 있어서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를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님에게 뭐 폭행을 했다든지 뭐 욕을 했다든지 뭐 이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를 하지 이유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를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는 그 업무사항 또는 부상이 되거나 질병의 요양을 위해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에는 이제 해고를 하지 못합니다. 이제 다쳐가지고 쉬고 있는 그 시간과 그 뒤 30일 동안에는 해고를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겠죠. 그래서 그 30일 동안에는 해고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영상 해고에 대한 해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경비업체가 사업이 이제 축소가 돼가지고 한 군데도 이렇게 배치하지 못할 장소가 없다.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근로자가 그 경비원께서 뭐 잘못한 점이 없어도 이렇게 월급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해서 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인수, 양도, 뭐 합병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해고할 때는 만약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리 50일 전까지는 통보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걸 뭐 다른 말로 이제 정리해고라고 하죠. 정리해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정리해고를 행하여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해고를 할 때 최소한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갑자기 뭐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뭐 예를 들어서 정리해고를 했다고 칩시다. 뭐 잘못한 게 없어도. 그러면 30일 전에 해고를 하지 아니했을 때는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또는 천재, 사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통상임금 이제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해도 됩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이때도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다음에 해고를 할 때는 그냥 나오지 마세요 말로 해서는 안 되고 서면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서면 통지도 그냥 당신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나오지 마세요 내일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당신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언제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자, 서면 통지를 이제 말로서 해서는 안 되고 거기다가 서면으로 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하는 것도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앵벌이를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권자가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좀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이를 또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돈은 어떻게 청구를 하냐? 임금을 청구를 할 때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저번에 했을 때 행위 능력이 없다고 했죠. 행위 능력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죠. 어쨌든 간에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미성년자지만 미성년자는 혼자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 기준을 이유로 해서 근로조건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게 자,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은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행위 능력이 없다고 하지만 민법에서는 그 근로기준법에서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대한 사고 방지나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어떠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사고의 발생이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폭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선거권 행사할 때 아까 이야기를 했죠. 사용자께서는 바쁘니까 좀 안 바쁜 시간에 가서 선거를 하시오.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영상 이후에 이제 정리해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또 반복을 했는데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이걸 위약 예정 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배상액 예정이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에서는 손해배상액 예정을 해봤자 그것은 무효라는 것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이도 어린 애들이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 5번 이상 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앵벌이 가능성 때문에요. 그럼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그 근로자라면 그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이제 근로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실업자인 경우에도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해서 수입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이기 때문에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 복지 사업만 한다는 경우 아니면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사장님이 다 돈을 주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노동조합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다음에 해고가 됐다고 하더라도 노동자가 부당 노동행위의 구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아니 됩니다. 근로자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 운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노동조합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직장 폐쇄 같은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쟁의 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 폐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방어적으로만 직장 폐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통상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다시피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이렇게 받는 걸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9시부터 6시까지 통상적으로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일반 회사에서는 이게 기본 수당을 주고 그다음에 각종 명령으로 이제 성과급이나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임금이 줄어들겠죠. 왜 그렇게 하냐면 나중에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휴일 근로, 뭐 연장 근로 수당이나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통상임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사전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걸 이제 아시면 되고요. 자, 산업재해보상법에서는 업무상 재해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제 업무상 사고를 보면 이제 산재가 인정돼야 노동자에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전거로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칩시다. 이게 산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 경우에 옛날에는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법률이 개정돼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산재가 인정되는 방법으로 이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한 게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노동행위가 있다. 그러니까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이제 그 구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노조 활동을 한다고 사장님이 나를 믿게 봐가지고 해고를 해버렸어요. 그런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렇게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제명령은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 결정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명령서나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할 수가 있습니다.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도 이렇게 뭐 불복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행정소송을 해야 되겠죠. 그 행정소송은 재심 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잘 아시면 됩니다. 3개월 이내에, 그 다음에 10일 이내에,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제 규정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거는 보통 한 학기 동안 배워야 되는 건데 제가 만약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으면 3달 이내에, 그 다음에 10일 이내에, 그 다음에 중노위에는 10일 이내에, 그 다음에 그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행사책임 능력이나 기소 편의주의 그리고 간접정범이나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수학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다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좀 심화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